이번 주 미국의 협상단이 상하이를 방문해서 중국의 협상단과 함께 간단히 저녁을 하고 다음날 오전 미팅을 가진 다음에 협상이 곧바로 끝났습니다. 아무리 기대감이 높지 않았다고 하지만 간단한 식사 4시간의 회의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협의 결과에 대한 공동 발표도 기본적으로 없었습니다. 거기에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1라운드 미중 무역 협상처럼 2주 후에 다음 협상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달도 넘어서 다음 달에서나 DC에서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미중 협상의 전망은 어두워 보입니다. 저는 중국 뉴스 해설의 이 박사입니다. 이번 2라운드 무역 협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선 어디서부터 협상을 시작할 건지부터 미중 양국의 이견이 컸죠. 지난번 헤어졌던 그 자리에서 만납시다. 이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면 새로 장소를 정해서 만납시다가 중국의 입장이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와 똑같이 협상이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여전히 중국에 대한 압박을 터뜨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행에 중국이 좀 익숙해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번 2라운드 미중 무역 협상은 중국이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는 그런 조짐은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됐었는데요. 그렇다고는 해도 최근 커들로우가 싱클레어 브로드캐스팅의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련과 같은 길을 간다고 하는 이것은 일종의 위협일 수도 있고 또 이미 결정된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미중 무역 협상의 본질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체제 개혁의 이슈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결국 미중 무역 협상의 큰 대국적 견지에서의 성격이 드러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측 협상단의 전문가인 클레어 리드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토론을 했는데 그 내용은 미중 무역 협상이 정치적 색채가 짙어지면서 타결의 가능성은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클레어 리드는 USSTR에서 8년간 중국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온 대중국 협상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지난번 협상 결렬시 장면에 대해서 회고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무역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쪽이 초안을 보내면 상대방이 빨갛게 수정을 해서 보내오는 건 통상적이지만 이번 중국과의 경우처럼 합의를 어느 정도 이룬 내용을 갑자기 처음부터 끝까지 새빨갛게 바꿔서 보내는 경우는 없었다. 무엇인가 비정상이다. Not normal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이런 중국의 태도 변화에는 틀림없이 무엇인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무엇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당시 협상이 결렬됐을 때 전 세계가 다 같이 놀랐고 전 세계가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 했죠. 지금까지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저의 추론은 시진핑의 주 지지 세력인 태자당이 반발했다는 것인데 그런 추론을 할 뿐이고 저도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 내용이죠. 또 클레어 리드는 새로 참여한 상무부 부장 쫑산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코멘트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료허 부총리는 상당히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어서 전반적인 협상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됐지만 새 협상팀에는 보다 국내 지향적이고 내부 정치적인 그런 시각이 들어오게 됐다고 하면서 매우 달라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클레어 리드나 미국 협상단도 중국 측이 2라운드 협상에서 강경으로 나올 것이라는 점 그리고 국내 정치와 깊게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와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2라운드부터 중국 측의 전략 전술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여러모로 관측이 됐지만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미국 측에서는 기존 전략을 그대로 밀고 나간 것으로 보이죠. 변화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협상에 이르러서도 대포들을 쏘아댔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홍콩에 대해서 중국에 경고하고 WTO에는 중국의 개발도상국가 지위를 문제 삼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위들은 분명한 메시지죠. 시간 끌어봐야 중국에게 불리하니 빨리 협상에 합의하라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렇지만 중국의 생각은 달라 보입니다. 이제 미국의 대선도 점점 근접하고 있고 사실인지 판단착오인지 오래된 통계인지 아직 분명치는 않고 아무도 모르지만 중국 당국이 중국은 상당 기간 앞으로 잘 견딜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입장은 보다 정밀한 분석을 해봐야 알겠다는 것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7월 30일 보도에서 중국의 PMI 지수가 6월에 49.4에서 49.7로 소폭 상승을 해서 경기 악화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그러니 가로치고
호전될 가능성이 보인다 가로 닫고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호전됐다고는 해도 절대 기준이 50에 못 미치는 것이고 더 악화될 것으로 보는 이도 꽤 있습니다. 머커리 그룹의 이코노미스트 레리 후 같은 사람은 더 악화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일부 대만 매체들은 이번 PMI 발표에는 광동성의 PMI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포함되지 않았겠는가? 그건 상당히 숫자가 나빠서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과거에도 수차례 중국 정부가 통계를 낼 때 상당히 불리한 통계가 있으면 그때 당시에는 반영을 안 하고 몇 달 지난 다음에 잠잠해지고 관심이 뜸해졌을 때 슬그머니 다시 통계에 편입시키는 그런 일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어찌되었거나 지표상으로는 수출 서브 인덱스가 6월에 46.3에서 46.9로 향상이 되고 수입 서브 인덱스도 46.8에서 47.4로 호전이 되고 제조 서브 인덱스도 51.3에서 52.1로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당국의 시각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 중에도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어느 쪽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라기보다 양측의 시각차의 문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당국은 현재 주도 세력인 태자당들, 국영기업에 관계된 경제지표를 좀 더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물가도 오르고 실업도 늘어서 살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작년도 세계의 라면 판매량이 1036억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소비한 양이 402.5억 개라고 하고요. 거의 전 세계 라면의 40% 가까이를 중국이 먹은 거죠. 중국의 인당 라면 소비량이 28.7억 개이고 세계 평균이 13.6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라면을 많이 먹는 나라죠. 2013년도에 중국, 홍콩을 합친 라면 소비량 합계가 462.2억 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 라면의 소비량이 줄곧 감소해 왔는데 2016년에는 중국 전체 소비량이 385억 개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이 라면의 소비량이 내려가는 이유가 중국 국민들의 소득이 올라가면서 라면 말고 다른 대체재가 풍부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 라면의 소비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미 2016년도 수준을 회복했다고 하거든요. 이걸 두고 중국 당국이 경기가 좋아지고 있군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면을 국민들이 많이 먹기 시작한 게 과연 경기가 좋아진 것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일반 서민들의 생활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국 경제가 잘 견디고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중국 경제가 잘 버티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협상에서도 보다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겠죠. 이번 협상안을 두고 시간을 보면 미국 협상단이 상하이 공항에 도착한 게 오후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겸 논의, 소위 워킹 디너를 했어요. 간단히 밥 먹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4시간 정도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빨리 끝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당연히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저는 의문이 중국은 협상이 결렬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협상이 결렬될 리는 없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제가 볼 때는 이번 상하이에서는 어디서부터 협상을 재개할 것인가를 놓고 그것부터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4월 30일 드래프트 버전으로 돌아가는데 중국은 반대를 했을 것이고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 측이 일말의 불안감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협상단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태평양 상공에 있을 때 중국 정부 쪽이 먼저 협상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발표 내용이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 구매를 하겠지만 양국 간의 정직하고 건설적인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중 양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무역협상의 범위, 그 스케일에 비교해 볼 때 정말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토를 달긴 했어도 농산물 구매할게라는 것이 큰 맥락인 걸로 봐서 막연하나마 조그만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죠. 돌아온 협상단의 보고를 받자마자 곧바로 중국의 대미 수출 품목 중에 3,250억 달러에 해당되는 모든 잔여 부분에 대해서 1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트위트를 했습니다. 그것도 9월 1일로 날짜를 박았죠. 중국 측의 이번 상하이 협상 태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그 징벌적 관세는 미국의 일반 서민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품목이었는데 이제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징벌적 관세를 물게 되니까 일반 소비자들 물품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의류회사 American Apparel and Footwear 이 회사의 부CEO라고 하는 릭 할펀베이는 우리 이제 망했어요. We are cooked. 이렇게 CNBC에 나와서 한탄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에도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원래 계획대로 착착 밀어붙일 거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정말 미국의 이 일관된 압력을 보고 있으면 독일병정 같은 인상도 주고 옛날 영화에 나오는 로마 제국의 사각형 군단이 척척 밀고 들어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항상 하던 이야기, 중국과의 협상이 타결돼도 좋고 결렬되면 더 좋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은 소련 해체를 했던 것과 동일한 정책, 동일한 전략을 중국을 대상으로 시전할 것이라는 게 분명해지고 있는데 중국은 우리가 소련 같은 그런 꼴은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것일까요? 중국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은 소련과 같은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는 것일까요? 자신감이 있다면 그 근거가 뭘까요? 중국이 생각하는 미중 무역 협상 결렬 시에 어떤 타개책이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다음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지 않도록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도록 올인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견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고 있죠. 민주당의 대중정책 역시 강경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홍콩 민주화 시위 사태가 있죠. 또 대만에 대한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도덕성을 강조하는 민주당이 모두 대중 강경에서 더 강경으로 지금 선회하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중국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던 존 바이든 상원의원도 이미 중국에 더 이상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폴슨 인스티튜트의 부회장인 데버라 라는 블룸버그에 나와서 중국이 만일 민주당 쪽 대통령이 선거에 이길 것을 희망해서 그것을 겨냥해서 시간을 끝나면 그건 정말 소용없는 일이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역협상이 결렬될 경우 중국은 과연 어떤 타겟책을 시전할 것인가 이게 궁금해서 많이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어떤 중국 전문가들도 이렇다 할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중국 정부가 현재 상태에서 경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신랄 같은 실마리가 있었을 뿐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수와 무역 가운데에서는 내수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쳐나간다는 것이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죠. 그리고 기존 경제와 성장 모델 중에서는 성장 모델 쪽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몇몇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성장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중국 당국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5G와 1대1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5G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중국 독자 기술로 펼쳐나간다는 점, 그리고 5G 인프라가 깔리게 되면 그것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대규모의 새로운 비즈니스들을 창출해 나갈 것이라는 점, 이런 점에서 중국은 5G나 화웨이 문제에 대해서 물러설 수가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1대1로는 최첨단 산업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봉쇄에 대비해서 물류 보급선을 지킨다는 안보적 차원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1대1로 사업을 하면서 시행하게 되는 여러 프로젝트들, 고속철, 항만, 비행장, 토목, 건설, 이것들이 모두 국영기업의 먹거리라는 점이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진핑의 최대 지지 세력인 태자당, 그리고 태자당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영기업, 이 국영기업들에게 끊임없이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그런데 5G나 1대1로는 문자 그대로 미래 성장 모델입니다.
당장 눈앞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가 없죠.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이 되면 당장 창고에 있는 물건부터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이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중장기적으로 아세안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시장을 개척하고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을 했지만 이런 시장의 현재 중국 경제 규모를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소비를 해줄 수가 없죠. 결국 중국에게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척을 지게 된 중국의 EU가 어느 정도 협력을 해줄지는 미지수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의존도가 상호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이미 중국과 아주 밀접한 경제적 의존도를 가지고 있죠. 사실 경제 구조상으로 보면 한중일 세 나라는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사실은 한중일 세 나라는 공식적인 경제 블록을 형성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한중일 경제 블록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정도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경제 블록을 이야기할 때 세계 1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 블록은 북미 경제 블록입니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 블록이죠. 부동의 1위입니다. 한중일 3국 경제권을 만일 경제 블록으로 친다면 한중일 경제 블록이 EU를 물리치고 글로벌 2위의 경제 블록입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서방 세계로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유입받았던 중국이 만일 이 서방 세계로부터의 유입이 중지된다면 기대할 수 있는 곳이 한국과 일본 정도밖에 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중일 FDA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러한 중국이 희망하는 한중일 FTA는 한일 관계가 악화될수록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목전에 우리 한일 관계가 악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지금 중국이 한중일 FTA 희망을 품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중일 3개국의 이 관계는 미묘해서 한일 관계가 강화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레버리지가 커지는 것이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중국의 한일에 대한 레버리지가 커지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미국의 압력하에 숨통이 조여져가는 중국이 한일 관계가 악화됨으로 해서 숨통을 트일 수 있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떤 국가에게 이롭고 어떤 국가에 나쁜 것일까요? 지금 현재 상태는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일방적으로 한국에게 가해 행위를 하고 있는 일본에게 굴복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렇다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기만 한다면 중국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미묘한 시기고 우리나라가 이 난국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지 타개책을 필요로 하는 시기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